안녕하세요. 연세리엔 피부과 이세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탈모나 다른 노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드름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치료라는 거는 저처럼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에게는 정말 치료의 기본이 되면서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드름 치료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피부과 전문의냐 아니냐를 조금 환자분들의 어떤 개념에서 나눠질 정도로 이 여드름 치료가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이 여드름 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드름 치료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도 있고요. 압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 얕은 필링 같은 것도 있고, 제이솔루션 같은 필링이 아니면서도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 하이펄룩스나 LDM 같은 초음파 치료, 그리고 보습제를 잘 쓴다든가, 세안제를 저자극 클렌저를 쓴다든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음식을 제한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드름 치료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드름 치료의 핵심은 단연약입니다. 요즘에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 저 계속 여드름 치료 받았었는데 여드름이 계속 재발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드름 치료의 핵심은 제가 여기 써놨죠. 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약을 먹거나 바르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죠. 왜 약을 먹거나 바르지 않았나요? 환자분이 혹시 약 먹는 걸 꺼리시거나 바르는 걸 꺼리시나요? 하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꺼리는 건 아닌데 병원에서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거를 처방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압출하고 레이저하고 그런 치료만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드름 치료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네. 여드름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 현재 상태가 개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여드름이라는 거는 어떤 병이라기보다는요. 자기 피부에 나타나는 특징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여드름 피부이고 여드름이 나는 그 여드름 체질인 거는 나이가 들어도 사실 바뀌지 않아요. 어렸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여드름이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집니다. 여드름의 빈도도 좀 줄어들고요. 여드름이 염증성 구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부위, 턱이나 이런 데로 몰리고 이마 같은 데는 좀 줄어들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발달된 피지선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그분의 어떤 특성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압출을 하고 레이저를 하고 고주파를 하고 이런 치료를 끊임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어떤 여드름에 좀 더 근본에 다가가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반드시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랑 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단지 약만 가지고 여드름이 다 치료가 된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드름 약은 쓸 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드름 치료 핵심은 약이고 약을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치료를 다른 레이저나 고주파를 치료해서 피부가 좋아진 이후에도 약을 가지고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유지하는 노력이 없이 나 여기까지 치료했으니까 이제 여드름이 좋아졌네.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드름 체질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는 체질입니다. 먼저 여드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좀 간단히만 볼게요. 여드름은 피지선의 문제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피지선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는 아이들 여드름 없죠? 아주 어린이들.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든 사춘기부터 여드름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성호르몬의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얘기를 나누는데 여드름을 만드는 호르몬은 주로 남성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남자한테 있어서 남성 호르몬, 여자한테만 있어서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몸에 다 있어요. 단지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남자에서 더 우세하고 남자에 훨씬 많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여성에서 훨씬 더 많고 여성에서 두드러지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에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면 여성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제 몸에 남성의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죠? 라고 놀라시는데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성 호르몬의 사춘기가 되면 그 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피지선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 피지 분비가 늘어날 때 이게 이제 원활하게 배출이 되면 되는데 이게 원활히 배출이 되지 않고 각질층이 과각화층이 일어나면서 모공을 막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면포라는 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면포가 형성이 되면 기름을 먹고 사는 우리가 여드름균들이 이 안에 살게 됩니다. 이 기름을 먹고 사는 여드름균들은 기름을 먹고 공기가 잘 안 통하는 곳에 살거든요. 앞에 모공의 구멍이 각질로 막혔으니까 여기는 기름은 찼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균들이 살아요. 그리고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 염증이 심해지면 안에서 큰 덩어리 결절 무슨 이렇게 우리가 종기 같은 것도 만들고 안쪽에서 단단한 결절을 만들면서 흉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여드름에서 나타나는 과정인데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그 원인을 크게 나누면 여드름균과 어떤 그런 지방 조성의 변화 그리고 그 가곽화된 이런 그 각질층의 변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 우리가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이게 그 높은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이라든가 어떤 지방질이 많은 음식들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뭐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어떤 매개체 같은 것들이 여드름을 또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여드름 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약이 아니고요. 그분의 증상에 따라서 그 증상에 맞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모든 저널이라든가 교과서에 보면 피부과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여드름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여드름이 약할 때, 중등도일 때, 심할 때 어떤 약을 쓰는지 first line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약한 여드름 있는 사람에서 첫 번째로 쓰는 약, 중간 정도 여드름 있는 데서 첫 번째로 쓰는 약, 심한 여드름 있는 데서 첫 번째로 쓰는 약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이런 약이 잘 듣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정리된 표가 거의 모든 피부과 교과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르는 약부터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자꾸 잠기네요. 바르는 약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아젤리아라는 약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이 아젤리아라는 약을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좋은 여드름 약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아젤리아라는 약을 광고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젤리아라는 약이 병원에서 잘 처방되는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젤리아라는 약은 조금 약해요.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하기에는 효과도 약하고 뭐 조금 그 아주 옛날 약이고 아주 그 여드름을 수십 년 전부터 쓰던 약이기 때문에 요즘에 좋은 신약들이 나와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 처방하는 약은 아니지만 대신에 이 약이 일반 의약품이어서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아름아름 이 약을 조금 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 아젤리아의 큰 장점이 있어요. 이 약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사실 어떤 피부과 의사도 요즘에 나오는 여드름 약을 막 쓰시라고 이렇게 처방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아젤리아라는 약만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아젤리아의 좋은 장점은 과색소 침착에 좀 도움이 돼요. 여드름을 오래 앓았던 분들은 염증 여드름 있던 자리가 붉은 자국도 있지만 붉은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이 남게 되거든요. 그 과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아젤리아의 장점입니다. 요즘에 아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벤조일 과산화물, 벤조일 페록사이드라는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이 있어요. 이 약의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드름 병변에는 특히 염증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그 면포, 피지선 안에 여드름균이 산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드름균들이 항생제 계통의 약을 쓸 때 내성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하지만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벤조일 과산화물이라는 약은 이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피부과 의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약이에요. 다만 이 약도 단점이 있어요. 약을 발랐을 때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피부가 좀 예민해지고 자극감을 느끼고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이 약을 많이 바른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거나 그러면은 그 하얀 침구 같은 데는 약이 묻으면 조금 변색이 될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깃이 있는 와이셔츠 같은 걸 입은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이런 벤조일 페록사이드 계통의 약을 바를 경우에는 이 옷이 조금 이게 누르팅팅하게 이게 색소가 좀 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굉장히 좋은 벤조일 페록사이드 약이긴 하지만 이 약만으로 효과를 내기에는 이런 어떤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생제나 레티노이드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섞여서 복합제제로 나와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듀아겔이라는 게 이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랑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섞여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고요. 에피듀오라고 하는 이 약이 그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이 레티노이드가 섞여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약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듀아겔을 더 선호해요. 이 에피듀오라는 약을 예전에 제가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약을 좀 처방을 했었는데 이 자극감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벤조일 과산화물이라는 약도 자극감이 꽤 있는 약인데 레티노이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스티바 발라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레티노이드 성분이 자극이 좀 있거든요. 두 가지가 합쳐진 약인데 기전상으로 따지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 피부 자극감이 너무 심해서 사실 저는 에피듀오는 잘 처방하지 않는 약이고 저는 뭐 벤조일 페록사이드 계통의 약이 필요한 분한테는 주로는 듀아겔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국소 항생제가 이제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여드름 약입니다. 클린다마이신, 나디플록사신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여러분들 클린다마이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클레오신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많을 거고 혹은 여드름 톡톡이라고 하면 또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클린다마이신이라는 약은 여드름 그 면포 안에 피지선 안에 있는 균을 줄이는 약인데 항생제거든요. 이렇게 물파스 같은 형태로 아주 옛날부터 나오던 약이에요. 그래서 이 여드름이 있는 그 염증 여드름이 있는 병변 부위에 이렇게 톡톡 두들겨서 물파스처럼 바른다 해서 톡톡이라고도 하고요. 워낙 예전부터 나오던 약이고 또 효과가 괜찮은 약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저 클레오신 처방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나딕사라는 약은 클레오신보다는 훨씬 나중에 나온 약이고 이제 이 클레오신이라든가 예전부터 많이 쓰던 그 항생제 계통 약들이 어떤 여드름 균들이 좀 내성균들이 많아가지고 잘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약입니다. 이 나딕사라는 약도 이제 거의 나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나딕사에는 그래도 그렇게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진 않고요. 이 나딕사라는 약이 조금 자극이 적어요. 이 클레오신이라는 약은 이 베이스가 이 물파스 같은 걸 바르고 이게 만약에 그냥 물제제면은 줄줄 흘러내리겠죠. 물파스 같은 게. 그러지 않게 하려고 이 클레오신은 알코올 성분의 베이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을 발랐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고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피부 자극감이나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한테 자극 없이 쓰기에는 나딕사가 좋고요.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해서 쓰기에는 클레오신도 좋은 약이긴 합니다. 그 외에도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는데 이 살리실산 도 우리가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입니다. 피부과에 오시면은 하는 압출 치료 같은 거 할 때도 살리실산을 많이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살리실산 아주 좋아하는 성분인데 면포 그 우리가 여드름 만드는 화이트헤드 그 피지 덩이들을 좀 녹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앞에서 제가 아젤리아 설명할 때 과색소 침착을 좀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살리실산 같은 경우에도 여드름 앓고 나서 생기는 그 과색소 침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여드름 치료할 때 환자분들한테 이 살리실산 크림을 보조적으로 바르는 걸로 처방합니다. 단 이 살리실산 크림은 이거를 메인으로 여드름을 치료하기에는 효과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약을 쓸 때 혹은 다른 치료를 할 때 보조적으로 쓰는 그런 약입니다. 레티노이드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여드름 약입니다. 비타민 A 유도체라고 하고요. 레티노이드의 기능은 각질을 좀 녹이는 효과도 있고요. 항균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레티노이드라는 성분은 여드름의 거의 모든 기전에 다 작용을 하죠. 다만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만 작용을 못하지 모공 구멍을 막는 각질도 녹여주고요. 그 각질을 녹여주면 그 안에 공기가 통하겠죠. 여드름 균들은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이에요. 근데 공기가 통하게 되니까 항균 작용이 있어요. 또 이 레티노이드 자체가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여드름 발생 기전에 다 작용하는 아주 좋은 약, 여드름 치료에 가장 표준이 되는 약이 어떻게 보면은 레티노이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드름 외용제 처방을 하고 환자분들한테 여드름 약 처방을 해줄 때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게 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들인 것 같아요. 좁쌀 여드름 치료에 특히 효과가 좋고요. 하지만 이 레티노이드 자체를 염증이 심한 여드름에 처음부터 레티노이드를 바를 경우에는 피부 자극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염증 여드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항생제 계통 약들이나 이런 게 조금 초기에는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 여드름이 어느 정도 치료되고 나서 여드름은 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체질이기 때문에 계속 다시 나거든요. 나 이제 여드름 좋아졌네. 치료하고 좋아졌네. 이제 여드름은 끝인가? 몇 달 지나면 여드름이 다시 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염증 여드름을 치료한 후에 유지요법을 할 때 이 레티노이드를 많이 씁니다. 꾸준히 바르도록 하는 약이거든요. 다만 이 레티노이드라는 약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신하신 분
혹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중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들은 거의 대부분 스티바 발라보신 분들 아시죠? 건조감이나 자결감, 그러니까 피부가 막 쪼이는 느낌이죠.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생기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게 여드름 좋아지는, 여러분들 명현 반응이란 얘기 들으셨죠? 한의원에서 한의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말인데 이 명현 반응이라는 거는요, 저희 의료적인 개념으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뭐 좋아지기 위해서 뭐 독이 빠지는 과정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레티노이드를 바르다가 이렇게 건조하거나 자결감, 막 얼굴이 조이거나 붉어지고 가려움증, 각질 이런 게 나타나면 여드름 독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약에 의해서 자극성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는 잠시 약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고 보습제 같은 걸 바르고 하셔야 되고, 대표적인 레티노이드 성분의 그 여드름 연고는 요즘에 디페린하고 아클리프라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티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스티바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너무 오래된 옛날 약이고요. 이제는 이 스티바의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다다다음 세대까지 그 레티노이드 성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 이제 그 약이 스티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페린 같은 약들이 한 2세대, 3세대 계통 약이고, 아클리프라는 약이 4세대 레티노이드거든요. 더 좋은 약들이 나오고 더 자극이 적은 약들이 나오고, 또 이 스티바가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뭐 매체를 통해서 알려져서 굉장히 뭐 스티바를 사용하면 그 주름도 없어지고 좋은 약처럼 알려져 있는데, 스티바가 사실 냄새도 좋지 않고 발랐을 때 발림성도 좋지 않고 주름 제거나 이런 효과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저는 스티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의사인데, 그래서 스티바라는 약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판매량도 적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더 이상 이 약은 상품성이 없다,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스티바를 만드는 스티페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오는 레티노이드가 이런 디페린, 아크리프 같은 3세대, 4세대 레티노이드를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여드름뿐 아니라 어떤 주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전처럼 스티바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 아클리프라는 약을 처방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 아클리프라는 약도 스티바처럼 자극감이 있어서 이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 아클리프랑 섞는 어떤 베이스 크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아클리프라는 약이 트리파로텐이라는 성분인데 상품명이 아클리프라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유일한 4세대 레티노이드 외용제입니다. 기존 레티노이드라는 건 스티바를 얘기하는 건데요. 표피의 그 기존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표피뿐 아니라 그 아래쪽 진피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피부 자극 증상이 좀 많았는데, 아클리프는 주로 표피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리고 피부 자극 증상이 그래서 예전 스티바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아클리프도 역시 피부 자극 증상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각질 용해 작용이나 항균 항염증, 뭐 색소 침착 방지 같은 기능이 다 있고, 아클리프의 큰 장점은 간에서 빠르게 대사돼서 전신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앞에 제가 레티노이드 성분을 얘기할 때 임신이나 임신 준비 시 중단하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신 흡수가 좀 잘 되거든요. 예전 과거 세대 스티바 그 레티노이드들이. 근데 이 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전신 흡수가 적어서 여드름 등드름이나 가슴 드름 있는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넓은 부위에 여드름이 생기잖아요. 그 넓은 부위에 사실 약을 다 바르기가 쉽지 않고, 약을 발랐을 때 부작용 우려가 좀 전신 흡수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데, 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신 흡수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적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티노이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레티노이드 약을 처방할 때 아클리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극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디페린이라는 약이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 중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처방하면서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아클리프보다는 디페린이 자극감이 약간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약은 아직 우리나라엔 나오지 않은 약인데,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윈레비라는 약이 있어요.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인데, 아마 이 약이 나오면 우리 여드름 치료에 또 굉장히 좋은 어떤 획기적인 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나오는 약이고요. 이 약은 피지세메인을 안드로겐,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남성 호르몬 그 수용체 기량체라고 하고요. 이 약이 되게 장점은 뭐냐면, 되게 이런 남성 어떤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 약들, 우리가 여드름이 나는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호르몬과 관계된 여성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생리 때가 되면 여드름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난소에 물혹 같은 걸 갖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별다른 뭐 증상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과 관계된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성들 굉장히 심한 염증 여드름을 앓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기존에는 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피로놀락톤이라고 하는 무슨 이뇨제 계통의 약을 쓴다거나 아니면 피임약 같은 걸 쓴다거나 했어요. 근데 이런 약들은 아무래도 여성들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전신에 약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 다른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은, 윈레비라는 약은 그런 전신 흡수가 굉장히 작아요. 전신의 어떤 그 작용이 작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남자 여자 모두에서 쓸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이런 남성 호르몬과 관계된 부분을 건드리는 거는 먹는 약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윈랩이라는 약이 나오면 그런 어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한테 다른 전신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피부 여드름만 치료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약이라서 사실 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약품에서 뭐 작년에 그 현대약품에서 국내 개발 라이센스를 계약했다라고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아직까지도 약이 나오질 않고 있네요. 이게 우리나라에 왜 안 나오는지는 사실 저도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라이센스 계약을 했으면 기왕 계약한 거 좀 빨리 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약이 나오면 저는 이 약을 아마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여드름 바르는 약들, 이거 굉장히 좋은 약들 많거든요. 좋은 약들도 많고 의사들도 다 이게 환자들이 오면 1차적으로 써야 되는 약이라는 걸 알아요. 피부과 의사들도. 근데 사실상 이 바르는 약을 1차적으로 쓰는 경우보다는 처음부터 먹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이 국소 치료제가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있어도 이게 피부과 의사회지에 그 투고가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부과 의사회지 79호 대한피부과 의사회지에 나온 내용인데, 국소 치료제가 좋은 걸 알고 있어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극감이 있어서 환자가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아무래도 먹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바르는 약은 바르기가 좀 번거롭죠. 왜냐하면 약을 바르려면 여러분 얼굴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 특히 화장도 돼 있고 그런데 화장을 일단 다 지우셔야 되고 세안하신 다음에 피부가 땡기니까 보습제 같은 것도 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발라야 되거든요. 번거롭죠. 번거롭고 자극감이 있다고 제가 계속 여드름 바르는 약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가렵거나 뻘개지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며칠 사용하다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국소 치료제 외용제 바르는 연고만으로는 좋아지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당장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자 이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근데 이 약을 바르시고 좋아지려면 한 세 달 정도 열심히 바르시면 좋아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싫으시죠? 빨리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소 치료제, 이 외용제 여드름 약이 중요한 거는 잘 알고 의사도 알고 환자도 알고 다들 잘 알지만 선뜻 이 외용제를 처방하진 않게 되고, 외용제가 1차적인 어떤 치료약제보다는 약간은 보조적인, 먹는 약을 쓸 때 어떤 보조적인 혹은 어느 정도 그 뭐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걸 통해서 여드름의 어떤 피지선을 위축시키고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를 치료할 때 보조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용제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먹는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먹는 약의 대표적으로 항생제죠. 근데 이 항생제 계통의 약들은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좀 6에서 8주 정도 먹어야 돼. 잠깐 뭐 며칠만 먹어도 약발이 잘 받는 분들은 금방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금방 끓으면 또 금방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약을 좀 끓여주면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 약을 제가 한 2, 3주만 처방해드려도 약 오래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데, 항생제 계통의 여드름 약은 어떤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에서 8주 정도는 드셔야 되고 한 3달 정도는 충분히 치료 기간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이 항생제를 단독으로 계속 먹을 때는 내성균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 계통의 먹는 약을 드실 때는 가능하면 항생제가 아닌 비항생제에 바르는 약을 같이 발라서 두 개의 약의 시너지 효과를 좀 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항생제 계통 약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드름 약 처방할 때 저 독시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독시사이클린이라는 게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이고요. 미노사이클린, 여러분들 미노신이라는 약 여드름 오래 알았던 분들은 아시죠? 저 독시 먹어요, 저 미노신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약들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입니다. 이 약들은 뭐 좋은 여드름 약이긴 한데 광과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햇빛에 조금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혹은 이게
이 약의 최고 단점 중에 하나인데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아요. 약간 속이 미식거리고 속이 안 좋을 수 있어가지고 오심, 구토 혹은 가끔 어질어질한 현기증을 느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약, 우리 항생제를 쓰지만 이 항생제의 여드름 치료의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균을 좋아지게 균을 잡는 진짜 항생제, 우리가 어떤 염증이 심하고 종기가 나고 할 때 쓰는 그런 항생제의 효과가 아니라 항염 효과를 노리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항염 효과는 일반적인 항생제 때 먹는 항균 용량보다 훨씬 낮은 용량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이거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미노신 같은 경우에 하루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권장 용량이 2알에서 3알 정도를 먹는 건데 2알에서 3알 초기에는 뭐 2알씩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1알 혹은 독시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1알도 안 되게 반알 정도만 드시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저용량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내성이 사실 거의 안 생기고요. 또 이제 염증 병변을 가라앉히는 그 약의 어떤 지속 기간, 약을 복용 기간을 좀 길게 몇 달 더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 마크롤리드 계통 약이 있는데 이 마크롤리드 계통 약은 옛날 우리 저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항생제를 어르신들은 마이싱이라고 그래요. 마이신 먹는다, 마이신 먹고 좋아졌다 하시는데 옛날 약이에요. 마크롤리드 계통 그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약 옛날 약이 마이신인데 이 약은 사실 너무 그 내성균이 많아서 요즘 잘 안 쓰는 약입니다. 근데 이 마크롤리드 계통 마이신들도 최근에 나온 그 3세대, 4세대 마이신들이 있어요. 뭐 아지스로마이신, 록시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은 내성균이 적어서 가끔 이제 그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약을 못 쓸 때 대용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약들은 내성균주가 좀 빨리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안 쓰는 편이긴 하고요. 하지만 이 약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은 9세 이하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에 사용이 가능해요.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약 독시나 미노신은요. 임신 중인 분들은 드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최기형성이라고 해서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물론 그 가능성 높지 않지만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어린 친구들 12세 이하 친구들은 이 테트라사이클린에도 독시나 미노신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린 9세 이하 소아나 임산부에도 이 마크롤리드 계통 마이싱은 쓸 수가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거, 그게 장점입니다. 이 항생제를 쓸 때 가장 문제는 내성이에요. 항생제를 6주 이상 사용해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내성을 의심하는데 이 미노신, 우리가 여드름 때 많이 쓰는 테트라사이클린이 내성균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또 내성 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적은 기간 쓰고 비항생제 바르는 약과 병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레티노이드 계통에 먹는 약이 있죠. 레티노이드 계통에 먹는 약은 앞에도 제가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거의 모든 피부과 기전에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티노이드 계통의 이 먹는 약이 또 역시 가장 여드름 치료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여드름의 모든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효과적인 먹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아큐탄이라는 약 이름 보셨을 거고요. 요즘에는 이소티논이라는 약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인데요. 피지 분비의 크기와 뭐 그 분비의 정도를 줄여주고 각질도 녹여주고요. 항염증 기능도 있고 항균 기능이 있어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여드름 기전에 다 작용하는 게 레티노이드 계통의 약입니다. 다만 이 약은 단점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기름이 마르면서 입술이 많이 건조해지거나 건조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그 기존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고지혈증이 조금 악화된다거나 할 수가 있고 간혹은 이 약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할 경우에는 이게 기형아 출산하고 연관이 있는 약이고 이 약은 조금 체내에서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끊고 나서 바로 임신하면 안 되고요. 약을 드시다가 중단하고 나서 임신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피임을 해야 되는 약이에요. 이런 조금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 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드름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고 저도 아주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임신을 예정하고 있거나 뭐 지금 임신 중이거나 하신 분들은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약이긴 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미노신이나 독시 같은 제일 우리가 대표적인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항생제랑은 같이 병용하면 안 되는 약이에요. 나 염증도 있고 다른 여드름도 있고 그러니까 항생제랑 이거랑 세게 같이 먹어서 나서야지. 항생제 중에서 먹어도 되는 이 레티노이드랑 같이 먹어도 되는 항생제가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여드름 약 독시 미노신은 레티노이드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에스트로겐 성분의 약들이지, 이건 피임약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에스트로겐 계통의 약들을 피임약을 여드름 치료에도 많이 쓰는데
어떤 경우에 쓰냐면 특히 여성분들에서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하다거나 혹은 이게 구렛나룻이나 코수염 같은 이 털이 유독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만한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그 여드름이 심해져요. 그 남성 호르몬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기량하기 위해서 이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만 이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먹거나 그랬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혈색선, 그러니까 혈전이라는 게 피임약을 먹으면 발생하는 경우 물론 이건 아주 적은 경우긴 하지만 혈전이라는 게 혈관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혈전이 혈관벽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는다든가 폐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폐색전증이나 어떤 뇌에 생기는 그런 뭐 뇌경색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막 드셔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피임약 계통의 여드름 약을 먹을 때는 꼭 반드시 의사와 특히 산부인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그렇게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이렇게 주요 여드름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살펴봤고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 에보프림이라고 하는 감마리놀렌산 약이 있어요. 이거는 약을 주로 아토피 아이들이 먹는 약이긴 한데 이 에보프림을 먹었을 때 그 레티노이드를 먹거나 발랐을 때 생기는 피부 건조증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보프림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산균. 우리가 장내 여드름 있는 분들이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장내 세균총이 조금 안 좋은 세균이 많을 때는 여드름하고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도 우리가 여드름에 보조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숯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숯인데 이게 제가 뭐 제품명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숯으로 돼 있는 알약 같은 게 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서 변비가 있거나 이럴 때 그 변비약으로 조금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뭔가 변비나 어떤 소화불량을 동반한 여드름에는 조금 보조적으로 물론 이게 여드름 치료의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먹는 스테로이드 계통약 물론 여드름에는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안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여드름에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피부염 병원에서 가렵거나 피부염했을 때 받았던 피부염 연고를 여드름 있는데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는요 여드름에 스테로이드 바르면 효과 되게 좋습니다. 염증 여드름이 금방 확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드름균들이 나중에는 점점 더 활성화가 돼요. 스테로이드는 처음에 있는 과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는 좋은데 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여드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드름에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염증이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과도한 자가 면역 반응이 유발됐다고 생각되는 진짜 심한 여드름이 있을 때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잠깐 쓰기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뭐 한 며칠 혹은 1, 2주 잠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나 스테로이드 계통 약을 먹는 거는 반드시 의사의 통제하셔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 이거 발랐더니 좋은데요? 피부염약 여드름에 발라야지. 이것도 연고가 여러분들 다 똑같은 연고가 아니고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절대로 스테로이드 연고 함부로 여드름에 바르시면 안 돼요. 그 우리가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도 어떤 그 피부가 좀 민감한 그런 여드름 환자들한테 썼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피부가 가렵거나 또 이 여드름이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같이 복용하면은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항히스타민제는 많이 처방하는 약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드름 이제 곁다리로 오늘 주로 주제는 약이지만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드름을 악화하는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조금 피하시면 그러니까 이 음식들을 피하거나 음식을 조절한다고 여드름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드름 치료에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GI 인덱스가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 GI가 높은 음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GI가 당 수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우리 몸에서 혈당 수치가 갑자기 확 오르는 음식이 있고요. 어떤 수치는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오르는 그런 음식이 있어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 GI 수치, 당 수치가 좀 높은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함유한 가공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70 넘어가는 음식들, 대개 70 이상의 당 수치를 나타내면 그게 당색소 수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빵 종류. 여기서 근데 바게트, 호밀로 만든 바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이런 빵들, 바게트나 호밀로 만드는 빵들은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빵들이나 쌀밥이 당수치가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들 빵은 몸에 안 좋고 우리는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을 먹어야 돼 하지만 밥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초콜릿, 도넛, 떡 뭔지 아시겠죠? 이름만 딱 들어도 아시겠죠? 우리가 고구마보다 감자가 당수치를 올린다는 건 이제 상식이에요. 감자가 생각보다 달콤한 고구마보다 감자가 당수치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뭐 우동, 수박 여러분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라면, 팝콘, 쿠키, 딸기잼. 설탕보다 벌꿀이 좋겠지라고 해서 벌꿀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벌꿀도 당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뇨도 잘 일으키고요. 이런 어떤 여드름 악화에도 벌꿀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건강을 위해서 어떤 피부의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내가 벌꿀을 드신다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스푼 정도 조금만 드시고요. 벌꿀도 당이거든요. 내가 벌꿀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었으니까 과자 먹어야지 아니에요. 하루에 정해져 있는 설탕이나 당분의 흡수 양을 정하시고 만약에 벌꿀을 드신다고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쌀밥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다른 그 탄수화물의 섭취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 외 유제품, 또 유청 단백질이 여드름에 좋지 않은데 우유는 그 우유 자체에는 우리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우리가 보는 어떤 음료로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성분 외에도 소가 우유가 뭐예요? 소가 자기 자식한테 주려는 어떤 그 양식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대를 이어서 소가 아이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성분들이에요. 그 안에는 소가 아이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어린 그 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엄마의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 중에는 어떤 인슐린 그로스 팩터를 늘어나게 하거나 혹은 우리의 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같이 들어 있어요. 우유에는. 그래서 이 우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호르몬성 물질들이나 유청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청 단백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죠? 우리 헬스 보충제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 그 가루 막 드시잖아요. 가루를 뭐 우유에도 타서 드시고 그러는데 이 유청 단백 같은 경우에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많아가지고 헬스를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더 막 내가 몸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이 막 프로테인 가루 드시는 분들 그 대부분 유청 단백이거든요. 그거 드시는 분들은 여드름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 중에 여드름 물론 그 운동에서 이 유청 단백만 뺀다고 여드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 땀이라든가 어떤 그 운동을 하면 생기는 신체적인 마찰 같은 것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동 너무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여드름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백질 파우더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냥 음식 잘 드시면서 운동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그냥 우유보다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여드름엔 더 안 좋다고 그래요. 그거는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를 만드는 과정이 지방을 걷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공 과정이 조금 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IGF-1을 증가시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통계적으로 홀 밀크,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원래 밀크에 비해서 조금 더 여드름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술이 여드름에 안 좋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술 먹으면 여드름 확 나빠지잖아요. 육류. 어느 정도 육류를 드시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데 육류에 있는 류신이라는 그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청 단백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조금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육류를 드시는 것도 여드름에는 좋지 않은 거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다만 이 류신이라는 게 요즘에는 또 이게 헬스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미노산 뭐 먹으면은 좋다고 해서 이 류신도 또 드시더라고요, 따로. 근데 이 류신을 따로 드시게 되면 여드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좀 신경 쓰시고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런 뭐 류신이라든가 뭐 그런 프로테인 가루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운동해서 뭐 그 정상적인 식사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좀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들이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몇 분만 질문을 조금만 받고 맞춰보겠습니다. 네. 공무원님께서 만성 모낭염 부위에 여드름도 같이 나고 있어요.
현재 샤워 중에 바디워시는 안 쓰는데 샤워 후에 모낭염, 여드름 같이 난 부위에 로션 발라야 할까요? 바르면 안 되나요? 로션 바르면 모공을 막아 모낭염이 심해질까 봐서요. 가슴 등에 모낭염, 여드름 같이 많이 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 있는 분들이 보습제 바르면 여드름 심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보습제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습제 성분 중에서 너무 그 기름기가 많은, 너무 예를 들어서 그냥 오일 같은 걸 바르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드름 있는 분들 오일 바르지 마시고요. 근데 이 보습제 중에서 우리 피부 지질의 어떤 생리학적 지질 성분하고 잘 맞춰져 있는 보습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습제에는 주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세라마이드라든가 뭐 다른 뭐 글리세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지방과 관계되어 있는 성분들이 주로 보습제에 들어가는데, 우리 피부는 이 지방들의 어떤 그 아주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대 그 지방산 대 세라마이드가 1대1 대 3 정도의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되는데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여드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지방 기름기가 많은 분이 있고 기름기가 없는데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기가 없으면서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당연히 보습제 잘 발라야 되는 거고요. 기름기가 많이 있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도 보습제를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름기 번들거리는 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개기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번들거리는 기름 같은 경우에는 생리적인 그 황금 비율의 기름이 아니라 지방산 같은 것들이 그 너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어떤 지방 조성이 깨진, 밸런스가 깨진 기름들이거든요. 근데 그 피지선에서 나온 그 기름이 피부를 덮어버리면 우리 피부를 정상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분명히 나는 얼굴에 기름이 번들번들한데, 그러니까 겉에는 기름이 많은데 속건조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겉에 여드름이 있으면서 이게 모낭염 같은 혹은 다른 막 가려움증이나 다른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생리적 지방 활성도가 그 깨져버려가지고 그 비율이 깨져서 나타나는 여드름들이나 피부염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지방의 그 성분들 황금 비율을 잘 맞춰준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만으로도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에는 또 건조증이 심해져서 몸이 가려워서 그 부위를 긁기 시작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니까 반드시 보습제 바르셔야 되고, 어떤 보습제를 바를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피부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습제는 본인에 맞는 보습제 사용은 여드름 치료건 거의 모든 피부 질환 치료에 보습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리버사이드님, 연고의 자극감은 2-3달 가나요? 하셨는데, 이 자극감은 어떤 분들은 금방 적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앞에 이제 제가 자극감이 생기는 것 중에 뭐 레티노이드라든가 우리가 벤조일 페록사이드, 뭐 듀악이라든가 뭐 에피듀오 같은 약들을 제가, 특히 에피듀오 같은 약 자극감 너무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연고를 바를 때 매일 바르는 것보다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바른다거나, 그리고 연고를 바를 때 그냥 연고만 생으로 바르지 마시고 이게 섞어 바르는 베이스 크림 같은 걸, 저는 보통 이제 연고를 처방할 때 환자분들한테 그 연고를 섞을 수 있는 작은 연고통을 드리고 그걸 섞어서 바를 수 있는 베이스 크림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베이스 크림을 넣고 연고를 넣고 그걸 잘 섞어서, 그러니까 연고를 희석을 하는 거죠. 희석한 상태에서 바르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씩 천천히 적응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2-3달이 지나도 영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고를 발랐을 때 1달 정도 발랐는데 적응 안 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포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고의 자극감은 적응을 금방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재밌는 게 처음부터 그런 자극감 전혀 없는 분도 계세요.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케바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른나무님이 이소티논 먹고 있는데 이건 내성이 안 생기나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오래 복용할 수 있나요? 너무 건조해지는데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이소티논은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요, 이 이소티논을 약을 먹을 때 이소티논이 여러분들 로아큐탄이라는 약이고 레티노이드 성분의 약입니다. 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적정 용량, 누적 용량, 우리가 피부에 축적되는 그 누적 용량이 축적이 되면 더 이상 여드름의 재발은 잘 하지 않는다 라고 옛날에 했어요. 20년 전 개념이에요. 이거는 20년 전에 제가 그 한참 피부과 전문의가 되는 그 꿈을 안고 레지던트하고 하던 그 시절, 20년도 더 전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약을 처방해가지고 환자분들 이소티논 매일 한 알만 먹어도 너무 건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루에 2알, 3알, 뭐 많게는 이게 체격이 큰 남자분들은 하루에 4알까지 복용하도록 막 처방하고 했습니다.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그렇게 처방을 했는데
사실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 저 같은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조금 무지했죠. 아직 이 약에 대해서. 건조증이 너무 심하고 그래도 환자분들한테 참으세요. 참고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조해지는 거 그냥 참고 먹어야 여드름 재발 안 하고 여드름 완치할 수 있어요. 했는데 지금의 개념은요. 여드름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드름은 그 완치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개념이 체질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소티논도 저용량으로 옛날처럼 하루에 2알, 3알, 4알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들 아마 요즘에 거의 없을 거예요. 하루에 한 알 혹은 이틀에 한 알, 뭐 3일에 한 알 이런 식으로 저용량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 이소티논 하나가 10mg짜리 약인데 최근에는 이게 반으로 잘라져 있는 아예 용량 자체가 작은 5mg짜리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용량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얼마나 오래 복용할 수 있나 이 기한이라는 게 특별한 큰 제한이 없습니다. 푸른 나무님이 여드름이 만약에 그 굉장히 오랫동안 여드름을 겪고 있고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약을 끊으면 다시 여드름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다만 뭐 예를 들어 여성이시라고 그러면 임신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가 있다 그러면 약을 끊어야겠죠. 약을 아주 저용량으로는 꽤 오래 먹어도 크게 몸에 무리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 뭐 논문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을 먹었을 때 너무 건조해지시는 분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피부 질환 치료, 여드름, 아토피, 건선, 무슨 그 건성 습진 거의 모든 피부 질환 치료에 반드시 필수적인 거 보습제. 그러니까 여드름 특히 이 이소티논 같은 약을 먹는 분들은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셔야 되고 그 중에서 여드름을 좀 악화하지 않는 그런 보습제를 바르셔야겠죠. 그런 것들은 피부과 선생님한테 안내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보습제 바르는 거. 그리고 제가 앞에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잠깐 빠르게 소개해드렸던 에보프림,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에보프림이라는 그 아토피 아이들 치료할 때 피부 건조증 치료할 때 먹는 약을 그래서 이 이소티논하고 조금 병행을 할 경우에는 건조증을 약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띵미아운유님이 나이 30대 초반인데 아직도 여드름이 나요. 그런데 여드름 위치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고 하던데 목이나 턱에 나는 여드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셨는데 네. 30대 초반에 여드름 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그대로 여드름이 나는 그 피부 체질은 사춘기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 70대가 돼도 유지가 됩니다.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드름이 납니다. 다만 그 양상은 달라져요. 사춘기 때처럼 폭발적으로 여드름이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되시는 분들은. 하지만 조금씩 계속 여드름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또 이게 여드름이 어렸을 때 많았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 피지선 증식증이라고 하는 조금 보기 싫게 피부에 우둘툴툴하게 약간 핑크빛이나 살색으로 올라오는 피지선에서 유래된 양성 종양이 얼굴에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 번 여드름 체질은 영원한 여드름 체질. 다만 그 양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약이나 치료가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30대 초반에도 아직도 여드름이 나는 게 여드름 체질이시라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다만 나타나는 부위나 양상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달라지죠. 사춘기 때 가장 이제 여드름이 심하게 나는 게 주로 이제 이마 쪽, 사춘기 여드름은 이마 쪽이 심하게 나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성인 여드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입 주변이나 턱 혹은 이런 뭐 말씀하신 목이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 원인이 크게 달라지는 그거는 아닌데 대개 이런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 어떤 장이 좀 안 좋거나 혹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마에 나는 사춘기 여드름은 이제 막 2차 성징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막 그 성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면서 나오는 여드름들이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나오는 여드름들은 스트레스라든가 음식물 혹은 어떤 장 건강이나 이런 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여드름의 경우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음식물을 좀 조절한다든가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치료에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이나 어떤 뭐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 어떤 이런 턱 쪽에 국한에서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돼 있는 피지선을 좀 태워서 피지선의 활성도를 줄이는 그런 고주파 치료 같은 걸 좀 하기도 합니다. 그 피지선 문제가 있는 피지선에다 직접 침을 찔러가지고 고주파를 쏘는 그런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또 여드름을 좀 치료하기도 합니다. 예, 후들라이온님이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드름 흉터 치료에 주베록 필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고 저도 주벨록이라는 약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어,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주벨록 외에 다른 필러도 우리가 그 흉터 치료 때 저 쓰거든요. 쓰는데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의견과 다른 피부과 의사들의 의견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주베록을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은 흉터의 주베록이 굉장히 탁월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느낌은 주베록이건 일반적인 히알루론 필러건 물론 흉터 치료에 필요한 건 맞는데 주벨록이 무슨 흉터 치료에 아주 몇 배 더 탁월한 그런 치료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통계적인 검증이라든가 어떤 그 치료 경험이 조금 더 쌓여봐야 알 것 같아서 글쎄요, 요 얘기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긴 합니다. 네. 조커님이 선생님이 여드름으로 병원 가면 어떨 때 바르는 약을 처방해 줄까요? 먹는 약은 많이 받아봤지만 바르는 연구는 안 해주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예, 바르는 약을 처방하니 사실 저도 바르는 약을 1차적으로 선뜻 잘 처방 안 하게 돼요. 주로 먹는 약을 많이 처방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예, 79호 대한피부과 의사회지에 제가 아니라 다른 피부과 선생님이 투고하신 내용이에요. 국소치료제가 바르는 약이 좋은 걸 알고 있어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극감이 있어서 환자가 임의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 바르는 약 국소치료제만으로 여드름이 좋아지는 데는 두세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드름 환자들의 치료에선 이것만으로 훌륭한 피부과 전문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네, 이게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바르는 약보다 먹는 약을 조금 더 많이 처방하는 의사긴 하거든요. 근데 이 바르는 약이 이제 먹는 약을 좀 먹기가 어려운 분들 혹은 여드름이 아주 초기인 분들 아니면 사춘기에 이제 여드름이 막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춘기 아이들 중에서 정말 심한 여드름이 생기고 뭐 여드름 흉터를 많이 만들 것 같은 아이들 이제 막 한 15살, 16살 정도 된 그런 중학생 뭐 이런 정도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먹는 약 강한 항생제나 레티노이드를 막 쓰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도 여드름이 아주 심한 그 학생들한테는 처음부터 항생제나 레티노이드를 씁니다. 근데 당연히 사춘기에는 생기는 그런 좁쌀 여드름들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약을 처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르는 약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령이 낮은 친구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들한테는 바르는 약보다는 주로 먹는 약을 우선 처방하게 되고 먹는 약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레티노이드 계통의 먹는 약을 이분한테 처방을 했는데 이분이 염증 여드름도 꽤 있다. 그러면 그 염증 여드름에 대해서 뭐 살리실산 크림 같은 거 이런 그 케어겔 같은 살리실산 크림을 같이 바르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톡톡이 클레오신티 같은 항생제를 같이 바르도록 보조적으로 바르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많이 있긴 한데 주된 약은 보통은 먹는 약을 저는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피부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앞에 이제 설명이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지막 한 분만 더 답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 이런 게 많은데 피부과 가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냅둘까요? 여드름 잘 나는 피부에 얼굴에 편평사막이 있어서 편평사막이 제거하는 김에 같이 제거할까 싶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공무원님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오늘 그 발표에서 여드름은 바뀌는 체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좁쌀 여드름, 화이트헤드를 일시적으로 압출하고 하는 거는 치료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압출로 끝나면 안 되고 약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거고 이거를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좀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의미로 화이트헤드 같은 거를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살짝 구멍 뚫어서 짜주고 하는 건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여드름은 다시 날 거예요. 이게 편평사막이 제거하듯이 여드름이 한번 날려서 짜면 제거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또 날 거거든요. 그래서 편평사마귀는 있으면 계속 퍼지고 미용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님 편평사마귀는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가서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편평사마귀를 제거하면서 여드름 치료, 다른 약이나 뭐 이런 그 여드름 치료를 그 편평사마귀 제거하시는 피부과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거를 반드시 뭐 레이저로 뭐 제거를 하고 하는 게 꼭 필요할지는
그거는 뭐 공무원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여드름은 제거가 되진 않습니다. 또 납니다. 여드름은. 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질문에 답도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또 여드름에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여드름 양 이외에 또 다른 치료가 뭐가 있는지 다른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